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5월 9일 밤 12시까지 문 대통령이 안보 책임자라고 했고 인수위 측은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며 맞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47만여 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미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일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휴가를 나와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계된 뒤 곧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것들만 주고 싶죠. 저는 힙을 선택했어요. 120년 역사의 독일 힙 가문에서 오랜 유기농 경험으로 관리하니까. 믿을 수 있는 선택, 힙 콤비오틱 유기농 3단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세계 넘버원 유기농 영유아식 브랜드 힙. 풀 리페어 보습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 산으로 더 깊게 빠르게 강력하게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All New 워터뱅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라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한 주 중 가장 피곤한 요일이라는 수요일인데요. 피로감까지 날려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아침엔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있을까요? 네, 세계 곳곳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 제한 조치를 너무 급격하게 해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 오늘 아침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일근 기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죠? 네,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곧 참전할 것이라는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소형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3월 23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차기 정부 출범까지 이제 48일 남은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당선인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날짜를 못 박으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전 과정에서 벌어질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청와대는 무조건 100%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5월 10일 날 이제 0010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상하면 5월 10일 05시부터, 왜냐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니까 05시부터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서, 사실상 5월 10일 자정이 되기 전에 청와대를 비워달라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수위는 어제 국방부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이 방사포를 쏜 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보 공백론을 꺼낸 청와대를 겨냥해 비판한 건데 국회에 나온 국방부 장관은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며 당선인의 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를 향한 당부였지만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현 정부를 겨냥한 맞불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한 정권이라면서 안보 공백을 핑계로 발목을 잡지 말라고 당선인의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9.19 군사 합의 명확한 위반이다. 이게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방부 입장은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국방부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북한은 앞서 20일 방사포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 합의로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선인 측은 북한 감싸기라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10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합의 전문 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측은 대통령 경호 공백도 언급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은 용산 이전이 늦어져 경호가 불안해지면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고, 또 다른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본인들이 말한 안보 공백을 본인들이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방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야의 추궁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엔 군은 정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합참 이전에 드는 돈이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1,200억 원보다 더 많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사옥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도중 쏟아지는 추궁에 진땀을 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무리한 이전 계획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관께서 그 당선인 쪽에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선인이 무섭습니까? 아니 실무적으로 그거를 전달을 저희들 제안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갑자기 안보 공백을 꺼내들도록 국방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정치하지 않습니다. 서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갑작스러운 국방부 이전에 대해선 애둘러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서 장관은 국민 여론을 보면 빠른 시간 내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데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안 보고 자료에서도 이사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4주라며 단기간에 본관에서 모두 나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인수위가 밝혔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1,200억 원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지어진 현재 합참 건물의 건설 비용이 1,750억 원이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인수위 측으로부터 이전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지난 14일 처음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 엿새 전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동네 약국마다 해열제나 감기약이 모자라다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감기약은 더 부족한데 찾는 약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효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약국에 감기약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기 제품은 다 나갔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품도 곧 동날판입니다. 원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한 가지랑 과립 종류밖에 없고 종합감기약도 종류가 이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어린이용 감기약은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시럽류는 3주째 공급이 끊겼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안감에 사재기까지 나타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 사실 것도 2개, 3개 이렇게 사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나눠 쓰자는 뜻에서 좀 하나씩만 필요한 것만 딱 구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 제품이 아니더라도 약성분이 같은 만큼 꼭 특정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증상이 심하면 성인용 제품이라도 의사와 약사 상담을 통해 용량을 조절해 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른용 시럽, 감기약 시럽에도 그 용량을 이제 적게 해서 먹이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4분의 1포나 반포 정도 나이에 따라서 먹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제약 공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감기약 품귀는 이미 지난달 방역 당국이 셀프 치료를 선언할 때부터 예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마스크와 진단 키트에 이어 감기약 품귀까지 되풀이된 것은 뒷북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해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던 BA2 변이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이 현상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510만 명이 신규 확진됐고 1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스 클루즈 유럽 사무소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과 더불어 너무 급격하게 해제된 제한 조처를 재확산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럽 사무소에서 관할하는 53개 나라 가운데 18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가장 발빠르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지금은 학교와 회사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 대변인이 또 확진이 됐다고요? 네, 젠 사키 대변인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었고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이 코로나19에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0월에도 가족 중 한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인 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백신 덕에 가벼운 증상만 겪고 있다면서 재택근무를 하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대면 업무를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중국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중국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14일 5,154명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이틀 연속 4,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독려하고 전국 33개 성에 임시병원을 최소 2개 이상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정 아파트 단지 등이 폐쇄되는 건 기본이고 도시 전체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령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 조처가 내려지면 등교나 출근은 물론 식료품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홍콩 언론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방역 실패를 이유로 해임이나 징계를 내린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소식도 한 가지 추가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풍토병화가 되면 백신 역시 매년 한 차례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한 자문위원이 미국 CNN 인터뷰 도중 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선 일종의 정기적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일지 2년이나 5년마다일지 구체적인 주기는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FDA 국장 역시 한 방송에 출연해서 가까운 미래엔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퍼지고 있는데 진짜로 1년에 한 번씩 맞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두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공격의 양태를 바꾼 상황에서 생화학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데 명확한 징후가 있단 말까지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황을 뒤집기 위해 거짓 공작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먼저 쓴다고 주장한 후 어쩔 수 없이 자신들도 생화학 무기를 썼다고 꾸며낼 수 있다는 겁니다.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Ukraine.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He's already used chemical weapons in the past.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지원으로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It is Moscow that has long maintained a biological weapons program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not Ukraine. It is Moscow that has a well-documented history of using chemical weapons. 러시아는 2017년 생화학 무기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러시아의 이중 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이 신경작용제 노비촉으로 공격당했는데 영국은 러시아 정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21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9일과 20일 우크라이나 군 시설을 겨냥해 실전에서 처음으로 킨잘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킨잘은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 힘듭니다. 미국과 영국 군 당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외부 선전 목적이 강하다며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휴가를 나와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확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려다 거부를 당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계될 예정인데요.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국내로 송환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병사가 해당 부대에 허가서 없이 출국이 가능했던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 중이던 해병대 병사 A씨는 이틀 전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대 대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A씨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떠났고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측 국경 검문소에서 A씨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측 검문소로 데려와 곧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A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에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가 원했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국제의용군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프랑스인이 무기도 탄약도 없었다며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고 토로한 겁니다. 해당 프랑스인은 러시아로부터 포격을 겪기도 했는데 포격 현장에는 400여 명의 의용군 지원자가 있었지만 그중 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70명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인 이근 씨를 포함해 모두 9명이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고 일부는 설득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아침엔 월드입니다. 국제외교원부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익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익은 기자, 러시아의 우방이 벨라루스가 참전을 할 거라는 소식 앞서 짧게 저희가 짚어봤는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CNN에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을 취재 전한 내용인데요. 예. 벨라루스가 곧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이고 이미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배경 설명도 전했습니다. 또 벨라루스 야권 소식 통발로 이르면 수일 내 수천 명의 군대가 파병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벨라루스군이 참전했다는 징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침공 전에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고요. 러시아군 일부는 벨라루스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걱정스러운 상황이 또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었는데 핵무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인데요. 예. 푸틴이 궁지에 몰릴 경우 소형 핵무기를 터뜨리는 걸 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 등은 이제 핵무기 위력이 워낙 크니까 소형 핵무기를 많이 개발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이 터진 뒤 76년간 금기시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 소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약 2,000개고요. 예.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전술 핵은 약 1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죠. 나발니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푸틴의 대표적인 정적이고요. 예. 이미 수감돼 있는 인물인데요. 네. 러시아 법원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기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형을 또 선고했습니다. 나발리가 자신이 세운 반부패 재단과 시민인권보호재단 등의 기부금 수백만 달러 상당을 극단주의 활동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발리의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Его речь была такая антиво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речь,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следнее слово, как я думаю, что когда получил протокол, в принципе, все увидят,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износил. 자신의 법정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전 메시지를 낸 게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나발리는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는데요. 9년의 징역형이 기존형에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9년형인지까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아침앤월드에서 저희가 보이스피싱, 영국 장관들이 사기 전화 받았던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배경이 알려졌다고요? 네, 사기 전화를 받은 것은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 등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월리스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핵 개발을 지지하는 듯 보이는 허위 영상을 이 러시아가 유튜브에 유포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선전전 차원에서 사기 통화를 이용한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일근 기자. 떠오르는 태양 앞으로 열기구들이 날아다닙니다. 피라미드를 마주한 사람들은 태양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멕시코시티 북쪽에 있는 유적지 테오티와칸에서 춘분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하늘의 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믿음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춘분이 되면 이렇게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이 의식을 통해 태양의 에너지를 느끼며 봄의 기운을 가득 받는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거리마다 사람들이 신나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춥니다. 기분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중동의 이란에서도 봄맞이 축제, 노루즈가 열렸습니다. 이란역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춘분이 1월 1일 새해 첫날이기도 한데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장장 2주 동안 열리는 이 축제. 밤에는 건강과 풍요를 바라며 불을 뛰어넘는 의식과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기쁨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것 같네요. 자전거를 탄 선수들이 출발 신호에 맞춰 일제히 페달을 밟습니다. 황해를 가로질러 돌더미를 건너고 푸른 초원을 달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산악자전거 마라톤 대회 케이프 에픽의 모습인데요. 일주일 동안 약 700km의 구간을 2인 1조로 달립니다. 1000m가 넘는 고도를 매일 오르내려야 하고 거친 비포장 도로가 많아 산악자전거 대회 중에서도 힘들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현재 2일차까지 대회가 진행됐는데 참가한 600팀 중 벌써 200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극한의 코스를 넘어 올해는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차 한 대가 가파른 길에서 날아올랐다 떨어졌습니다. 사고였다거나 혹은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경사가 가파른 골목 위에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약 2초간 15m 앞으로 나아가다 바닥에 착지하는 모습까지.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실제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량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쓰레기통이 부서지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이 도로에서 차량이 떠서 날아가는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촬영에 이용된 차는 테슬라 모델 S로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Everybody else moved their car. You can look up right now. There's not another car parked on the street because all the neighbors are afraid. 경찰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용의자를 찾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검찰이 인수위에 낼 보고서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아예 직접 수사를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던 검찰 권한이 쪼개진 겁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선 처리할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보완 수사에 온전히 힘을 쏟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보다 평균 8.6일이 늘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검찰에 있는지 경찰에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수사가 더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 의뢰인,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 현안 보고서에 담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책임 수사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습니다.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규정까지 바꿔야 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제안한 정책 보고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 주택에서 형제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형제 중 1명과 금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경남 사천의 한 농촌마을 주택에 멈춰섭니다. 60대 A씨가 들끝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이 없습니다. 집안에선 A씨의 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나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정도는 물 한 발도 못 묻어요. 사람이 무슨 일이 다 있노 싶어. 사건이 일어난 건 그제 오전 10시쯤. 해당 주택은 형제들의 모친이 살던 집입니다. 모친이 숨진 후 형제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는 50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모르지. 소리도 뭐 아예 못 듣고 거리가 있으니까 못 듣고. 형제들이 타고 온 차량입니다. 세 대 모두 폴스라인이 쳐져 있는데 한쪽에선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같은 걸 찾고 있는 건가요? 발견 못했죠? 네. 그런데 사건 당일 차 한 대가 더 주차돼 있었습니다. 흰색 승용차인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막내의 지인 B씨 차였습니다. B씨는 어제 오후 사건 현장과 20km 떨어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 차 안 옷에선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사천대교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 수색 중에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 따르면 사건 전날 막내가 가장 먼저 집에 왔습니다. 사건 당일인 그제 아침 형들이 오기 전에 B씨가 먼저 집에 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막내와 B씨와의 금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주변인을 상대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6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 하청업체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콘크리트 타설업체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최상층 타설 과정에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 등 3명이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저희 아침엔도 매일 AI 앵커 제나의 코너죠. AI가 픽한 세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AI는 그림같이 창의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희령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인 뉴욕 패션위크의 디자이너로 데뷔한 인공지능이 있다고요? 이렇게 파란 단발머리를 한 소녀 같은 모습인데요. 이름은 틸다고요. 그렇지만 이 틸다의 실체는 엑사원이라고 하는 초거대 인공지능입니다. 금성에 핀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강렬한 패턴들을 선보였는데요.
박윤희 디자이너가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화제를 모았는지 1억 5천만 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이 화면에 그 모습이 이 AI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는 건지 조금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초거대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빠르게 배워서 사람이 상상해서 그리듯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 진짜 한 거 맞아?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의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엑사원이 있는 연구소에 직접 가서 그 금성에 핀 꽃 같은 그런 주제어를 줘봤습니다. 어떤 주제어를요? 아마 모두가 바라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마스크 없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상쾌한 여름. 이런 주제어를 줘봤습니다. 네. 3시간이 지나니까 이미지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JTBC 이런 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기업, 회사 이런 경우에는 로고 이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학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로고 같은 게 많아서 좀 다양한 이미지를 뽑기가 현재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좀 추상적인 그림을 내놓는가 보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지금 저희 보시는 고양이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이 4장의 사진 중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 고양이가 아닌 거죠? 네. 김하은 앵커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3번으로 찍겠습니다. 3번이면 조아이인가요? 아니면 왼쪽에서 두 번째 고양이인가요? 왼쪽에서 3번째 친구요. 김하은 앵커는 맞추셨네요. 정말요? 네. 사실 가늠이 안 돼서 찍었거든요. 그 시청자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고양이를 골랐었고요. 네. 사실 3번 만에 맞췄거든요. 정말요? 저만 틀린 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 사진 퀴즈를 낸 연구원분도 정답을 처음에 잘못 알려주셨어요. 아직 그 정도예요? 네네. 그 찍기 실력이 좋으십니다. 네네. 아니,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달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되게 사람 같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이미지를 찾고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네. 언어 능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상담을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어제 저녁에 뭐 밥을 먹는데 TV가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내용을 수리기사분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거대 인공지능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네. 빠른 속도로 일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아주 학술적인 내용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학 논문을 보면 복잡한 표도 많고 이런 수식들, 그래프들도 많은데요. 이 여러 장의 표를 모아서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 과학이기도 하고 영어로 돼 있어서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굉장히 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확실히 전공자가 아닐 때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 아까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학습량만큼 발달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기존의 내용을 인공지능이 압축해서 그렇게 요약한 걸 다시 인공지능이 배우는 그런 속도를 빨리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오히려 사람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 지금 그런 맥락인데 이러다가 AI가 사람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돼요.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개발이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틸다 얘기 드렸었지만은 네. 그 의상을 디자인할 때도 틸다가 아주 많은 패턴을 내놓으면 그걸 결국 골라가지고 옷으로 완성시킨 거는 사람인 박윤희 디자이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굳이 뭐 인공지능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과 다르게 좀 신선한 패턴을
뽑아내는 알파고가 새로운 한 수를 뽑아낸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나가 저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에서 7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인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